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나라, 북한. 그 안에는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가가 직접 나서서 어린 여성들을 선발하고 권력자들의 쾌락 도구로 만드는 조직, 바로 기쁨조입니다. 1975년 김정일이 만든 이 조직은 표면적으로는 예술단이나 안마사 집단으로 포장됐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죠. 10대 소녀들이 가족과 생이별하고 인격을 송두리째 빼앗긴 채 권력의 놀이개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탈북 고위 관계자들의 증언을 통해 드러난 이 충격적인 실체. 지금부터 북한 독재 정권이 자행한 조직적 여성 인권 유린의 민낯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1975년 당시 후계자였던 김정일이 아버지 김일성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기쁨조를 처음 만들었습니다. 겉으로는 수령의 건강과 피로회복을 돕는 예술인 집단이라고 했지만 속내는 전혀 달랐죠. 김정일은 최측근 장성택에게 이 조직의 관리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여기엔 치밀한 정치적 계산이 숨어 있었어요. 아버지를 향락에 빠뜨려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그 틈에 자신의 권력 기반을 다지겠다는 거였죠. 실제로 김일성은 말년에 이런 향락 문화에 깊이 빠져들었고 국정 운영에 소홀해졌습니다. 측근들은 김정일에게 충성을 맹세하기 시작했고 김일성의 영향력은 점점 약해져 갔어요. 1994년 김일성이 사망했을 때 권력 이양은 너무나 순조로웠습니다. 결국 김정일의 계획은 완벽하게 성공한 거죠. 북한에서는 이 조직을 기쁨조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조선노동당 조직지도부 소속 5과라는 암호명으로 불렀어요. 하는 일에 따라 세 그룹은 나뉘었습니다. 노래와 춤을 담당하는 가무조, 안마와 피로 회복을 맡는 행복조, 그리고 성적 접대를 강요당하는 만족조. 어린 소녀들을 이렇게 용도별로 분류해서 관리했던 겁니다. 선발 기준도 까다로웠어요. 출신 성분이 좋아야 하고 나이는 어려야 하며 무엇보다 미모가 뛰어나야 했죠. 이들을 유지하는 데 쓰인 국가 예산은 천문학적이었습니다. 굶주리는 주민들은 나 몰라라 하면서 권력자들의 향락에만 돈을 쏟아부었어요. 구성원들은 모두 군인 신분으로 분류됐고 철저한 감시 속에서 외부와 단절된 채 살아야 했습니다. 비밀 유지는 절대적이었죠. 조금이라도 입을 열면 본인은 물론 가족 전체가 위험에 처했으니까요. 중앙당 군사동원부 요원들이 전국의 학교를 돌아다닙니다. 13세 이상의 여학생들을 물색하기 위해서죠. 선발 기준은 매우 구체적이었어요. 피부가 하얗고 키는 최소 160cm 이상이어야 하며 집안 배경도 어느 정도 좋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평양의 고위층 자녀들은 아예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거예요. 보는 눈이 많으니까요. 대신 지방의 학교들을 집중적으로 뒤졌습니다. 함경도, 평안도, 황해도의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샅샅이 훑었죠. 특히 금성학원 같은 예술인 양성 학교가 주요 공급처 역할을 했습니다. 김정은의 부인 리설주도 이 학교 출신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지방 사람들에게 평양은 꿈의 도시였습니다. 평양으로 간다는 건 신분 상승을 의미했거든요. 배급도 넉넉하고 전기도 안 끊기고 뭔가 특별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믿었죠.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실체를 모른 채 딸을 지원시키거나 선발됐다는 소식에 오히려 기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아는 일부 부모들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어요. 딸이 선발되지 않도록 일부러 얼굴에 흉터를 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뜨거운 인두로 볼을 지지거나 칼로 상처를 냈어요. 어떤 부모는 거액의 뇌물을 써서라도 딸을 빼내려 했죠. 그만큼 기쁨조의 실체를 아는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던 겁니다. 선발 과정은 치밀했습니다. 요원들은 학교 교실에 들어와 여학생들을 한 명씩 살펴봤어요. 마치 상품을 고르듯이 외모를 품평하고 마음에 드는 학생을 따로 불렀습니다. 선발된 학생들은 그 자리에서 평양으로 올라가라는 통보를 받았죠. 준비할 시간도 거부할 권리도 없었습니다. 1차로 선발된 수십 명의 여학생들은 평양의 병원이나 검사실로 소환됩니다. 이제부터 시작되는 건 상상을 초월하는 치욕의 시간이었어요. 신체 검사라는 명목으로 온갖 모욕적인 절차가 기다리고 있었죠. 검사실 밖에는 남성 간부들이 기웃거리며 지켜봤습니다. 10대 소녀들이 검사받는 모습을 훔쳐보면서 노골적인 성희롱을 일삼았어요. 저 애는 얼굴은 괜찮은데 몸매가 좀 그렇네. 이번 물량은 수준이 별로야. 이런 식으로 사람을 품평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처녀성 검사였어요. 10대 초반의 어린 소녀들을 대상으로 비과학적이고 모욕적인 검사가 자행됐죠. 의료진이라는 사람들이 사타구니를 벌리고 검사하면서 마치 가축을 다루듯 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앞으로 신체가 어떻게 발육할지까지 예측해서 체크했습니다. 신체 크기가 어느 정도까지 자랄 것 같은지, 골반은 얼마나 넓어질지, 심지어 피부 탄력이 몇 년이나 유지될지까지 따졌죠. 완전히 상품을 감정하는 거였습니다. 인간을 인간으로 보지 않고 철저하게 도구로만 본 거예요. 검사 과정에서 탈락하는 학생도 많았습니다. 기준에 미달됐다는 이유로 쫓겨났죠.
그런데 탈락한 학생들에 대한 배려 같은 건 전혀 없었어요. 수치심을 견디지 못해 울음을 터뜨리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간부들은 약한 것들이라며 비웃기만 했습니다. 합격 통보를 받은 학생들은 그 자리에서 비밀 서약서를 작성해야 했어요. 오늘 겪은 일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겠다는 서약이었죠. 부모에게도 친구에게도 절대 발설하면 안 됐습니다. 어기면 본인은 물론 가족 전체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간다는 협박을 받았어요. 최종 선발된 여학생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자유는 단 하루였습니다. 부모님께 마지막 인사를 하고 오라는 지시를 받았죠. 집으로 돌아간 소녀들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비밀 서약서를 썼기 때문에 진실을 말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거짓말을 하기엔 너무 무서웠으니까요. 평양에서 공부하게 됐어요. 예술단에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얼버무렸습니다. 실체를 눈치챈 부모들은 딸을 붙잡고 통곡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거부하면 온 가족이 위험에 처하니까요. 다음 날 소녀들은 평양으로 소환됐습니다. 이날부터 가족과의 연락은 완전히 끊겼어요. 전화도 할 수 없고 편지도 보낼 수 없었습니다. 명절에도 부모님 생신에도 집에 갈 수 없었죠. 그들은 이제 가족의 딸이 아니라 당과 수령의 소유물이 된 겁니다. 기쁨조 구성원들은 평양 외곽의 폐쇄된 시설에서 합숙 생활을 시작했어요.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건물 안에서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채 살았습니다. 이곳에서 그들이 배운 건 예술이 아니었어요. 당 간부들의 쾌락을 위한 기술과 예절이었죠. 어떻게 웃어야 하는지, 어떻게 술을 따라야 하는지, 어떻게 몸을 움직여야 하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철저하게 교육받았습니다. 거부하거나 제대로 하지 못하면 가혹한 처벌이 기다렸어요. 기합을 받거나 독방에 갇히거나 심한 경우 폭행까지 당했죠. 두려움 속에서 소녀들은 점점 순종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감시는 24시간 이어졌어요. 담당 관리자들이 항상 지켜보고 있었고 구성원들끼리도 서로를 감시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불만을 표현하면 즉시 보고됐죠. 이런 환경에서 소녀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갔습니다. 김정일은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당 고위 간부들을 자주 초대했습니다. 호화로운 파티를 열어 그들의 환심을 사는 거였죠. 경직된 사회주의 체제에서 억눌려 살던 간부들에게 이런 파티는 충격 그 자체였어요. 기쁨조 여성들이 술을 따르고 노래하고 춤추는 모습을 보면서 완전히 매료됐습니다. 파티는 밤새 이어졌어요. 간부들은 술에 취해 기쁨조 여성들을 끌어안고 추잡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죠. 처음에는 머뭇거리던 여성들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거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너무 잘 알았으니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파티는 점점 더 과격해졌어요. 단순한 술자리를 넘어 접대까지 강요됐습니다. 김정일은 이런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워했죠. 간부들이 자신이 제공하는 쾌락에 중독될수록 충성심은 더욱 강해졌으니까요. 실제로 이런 파티에 참석한 간부들은 김정일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맹세했어요. 수령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라며 무릎까지 꿇었죠. 이 과정에서 원치 않는 임신을 하는 여성들도 생겼습니다. 누구의 아이인지도 모르는 채 임신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간부의 선택을 받아 결혼하면 그나마 다행이었죠.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임신 사실이 알려지면 즉시 조직에서 쫓겨났어요. 아무런 보상도 지원도 없이 그냥 내쫓겼죠. 김정일 본인도 수많은 기쁨조 여성들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공식 부인 외에 은밀하게 만난 여성이 수십 명이었어요. 그 사이에서 태어난 사생아만 10명이 넘는다는 보도도 있었죠. 이 아이들은 존재 자체가 비밀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른 채 자라야 했어요. 김정일의 측근 중에 리명재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런 문란한 파티에 자주 참석했어요. 술에 취해 기쁨조 여성들과 어울리는 게 일상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의 아내가 이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아내는 분노했어요. 남편이 어린 여성들과 그런 짓을 한다는 게 도저히 용납이 안 됐죠. 그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김일성에게 직접 탄원서를 쓰기로 한 거예요. 남편의 부도덕한 행위를 고발하고 김정일의 타락한 파티 문화를 폭로하려 했죠. 하지만 이 계획이 김정일에게 미리 알려지고 말았습니다. 누군가 밀고 한 거였어요. 김정일은 분노했죠. 자신의 권력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위험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는 리명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권총 한 자루를 그의 손에 쥐어줬어요. 네 충성심을 증명해라. 네 손으로 저 여자를 처리하라. 김정일의 명령은 절대적이었습니다. 리명재는 선택의 기로에 섰어요. 아내를 죽이거나 자신이 죽거나 가족 전체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거나 그는 살기 위해 끔찍한 선택을 했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직접 쏴 죽인 거예요. 총소리가 울렸고 그의 아내는 그 자리에서 숨졌죠. 김정일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충성심을 보였군. 리명재는 이 사건 이후 김정일의 더욱 큰 신임을 받게 됐어요. 승진도 빨랐고 권력도 커졌죠. 하지만 그에게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죄책감이 남았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아들 리용호는 이 진실을 알고 자랐어요. 그 역시 아버지처럼 체제에 충성하며 살았고 훗날 외무상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정권 들어 결국 처형당한 것으로 알려졌죠. 아버지의 충성도 아들을 구하지 못한 겁니다.
기쁨조로 선발된 여성들의 활동 기간은 보통 10대부터 20대 초반까지였습니다. 나이가 들거나 매력이 떨어졌다고 판단되면 은퇴 조치가 내려졌어요. 그런데 은퇴 후의 삶도 결코 순탄하지 않았죠. 이들은 10대 때부터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채 살았습니다. 일반적인 교육도 받지 못했고 사회생활 경험도 전무했어요. 돈을 어떻게 쓰는지, 장을 어떻게 보는지, 평범한 사람들과 어떻게 어울려야 하는지 아무것도 몰랐죠. 그저 권력자들의 비위를 맞추는 법만 배웠을 뿐이었습니다. 당국은 이들을 그냥 사회로 내보낼 수 없었어요. 비밀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대부분 호위사령부 군관이나 당 고위 간부의 첩으로 맺어줬습니다. 일종의 입막음 조치였죠. 남편이 될 사람에게는 너한테 좋은 여자를 소개해주겠다며 회유했어요. 기쁨조 출신이라는 걸 알면서도 남자들은 거부하지 못했습니다. 당의 명령이었고 게다가 출세가 보장됐으니까요. 이렇게 결혼한 여성들은 비밀을 지키며 조용히 살아야 했어요. 과거를 입 밖에 낼 수 없었고 남편조차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죠. 그저 당을 위해 복무했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이런 대우를 받은 건 아니었어요. 운이 나쁘거나 가치가 떨어졌다고 판단되면 시골로 추방됐습니다. 아무런 연고도 없는 변두리 마을로 쫓겨나 홀로 살아야 했죠. 돈도 없고 기술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는 상태였어요. 이들은 대부분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어떤 여성은 구걸하며 살다 굶어 죽었고 어떤 여성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죠. 화려했던 과거와는 너무나 대조적인 말로였습니다. 2011년 김정일이 사망하고 김정은이 권력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은 아버지의 측근들을 믿지 못했어요. 언제 배신할지 모른다는 의심이 가득했죠. 특히 기쁨조는 아버지 시대의 비밀을 너무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김정은은 과감한 결정을 내렸어요. 기존 기쁨조 인원들을 대거 제대시키고 규모를 축소한 겁니다. 수백 명이었던 조직이 몇십 명으로 줄어들었죠. 오랫동안 복무했던 여성들은 하루아침에 쫓겨났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사회로 내던져진 거예요. 그들 중 일부는 중국으로 탈출을 시도했고 일부는 한국으로 넘어오기도 했죠. 바로 이들의 증언을 통해 기쁨조의 실체가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겁니다. 김정은은 이후 자신의 취향에 맞는 새로운 기쁨조를 구성했어요. 선발 기준부터 달랐습니다. 아버지 세대는 전통적인 한국식 미인을 선호했다면 김정은은 서구적인 체형을 좋아했죠. 키가 크고 몸매가 볼륨감 있는 여성들을 선발했습니다. 최소 키가 165cm는 돼야 했고 가슴과 엉덩이 사이즈까지 구체적으로 지정했어요. 이들을 위한 속옷 구매에만 수십억 원이 들어갔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해외에서 고급 난제리를 몰래 들여왔죠. 김정은은 집권 초기 부인 리설주를 공개하며 이미지 세탁을 시도했어요. 나는 정상적인 가정을 꾸린 지도자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거죠. 서방 언론들도 젊은 부부의 모습을 보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뒤로는 여전히 기쁨조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리설주가 공개석상에 나오지 않을 때면 김정은은 새로운 기쁨조와 파티를 즐겼죠. 최근까지도 북한 내부 소식통들은 유사한 조직이 여전히 활동 중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이 자행한 기쁨조 운영은 조선시대의 채용사보다 더 악랄한 인권 유린입니다. 국가가 직접 나서서 어린 여성들을 성적 도구로 착취하는 시스템이었죠. 이건 단순히 과거의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 어딘가에서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겁니다. 최고 지도층의 문란한 생활은 사회 전체에 악영향을 미쳤어요. 간부들도 권력을 이용한 성범죄를 당연하게 여기게 됐죠. 위에서도 저러는데 우리라고 못할 게 뭐야 라는 인식이 퍼졌습니다. 지방의 당 간부들도 예쁜 여성이 있으면 강제로 불러 성폭행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거부하면 가족 전체가 위험에 처했기 때문에 대부분 참고 살았죠. 북한에서는 국가가 포주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성들을 상품처럼 관리하고 권력자들에게 공급하고 쓸모 없어지면 버리는 시스템이에요. 인권을 보호해야 할 국가라는 자체가 오히려 가장 악랄한 인권 침해자가 된 거죠. 국제사회는 이런 북한의 실상을 계속 비난하고 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도 여러 차례 북한의 여성 인권 문제를 지적했죠. 특히 기쁨조와 같은 조직적 성착취는 명백한 반인도적 범죄라고 규정했어요. 하지만 북한은 제국주의자들의 날조라며 계속 부인하고 있습니다. 폐쇄된 체제 속에서 진실은 여전히 가려져 있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탈북자들의 증언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의 용기 있는 고발 덕분에 세상이 북한의 추악한 민낯을 조금씩 알게 되고 있죠. 하지만 아직도 북한에 남아있는 수많은 여성들은 구조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딸이, 누군가의 누나가 권력의 희생양이 되고 있어요. 기쁨조는 김씨 일가의 3대 세습 독재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가장 비인도적인 시스템 중 하나입니다. 어린 소녀들의 꿈과 삶을 짓밟고 쌓아올린 권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죠. 화려한 파티 뒤에 숨겨진 피해 여성들의 눈물과 고통, 이것이 바로 북한 독재 정권의 추악한 민낯입니다. 최근 들어 북한 내부 정보가 조금씩 흘러나오면서 주민들도 이런 실태를 인지하기 시작했어요. 장마당을 통해 외부 정보가 유입되고
USB에 담긴 한국 드라마와 뉴스가 은밀히 퍼지면서 진실이 알려지고 있죠.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굶어 죽는데 저 위에선 저런 짓을 하고 있었구나. 이런 반감은 언젠가 체제를 흔드는 힘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문제에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북한 여성 인권 문제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같은 민족이 겪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비극이죠. 이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알리고 기억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연대입니다. 다른 영상도 궁금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